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일성으로 코로나 양극화 해소와 경제구조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보상을 쥐꼬리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분명히 했는데요. 선대위를 정비한 두 후보의 발걸음과 서울시의 예산 전쟁까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동안 산고 끝에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고 2시에 출범식을 시작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그동안 참 말이 많았는데 이제 선대위 출범 전체적인 구성 의미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경선 끝난 지 한 달쯤 됐지 않습니까? 애초에 예상은 윤석열 후보가 빠른 속도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본선에 나서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외로 많이 진통을 겪었어요. 특히 이제 선대위의 원톱을 누가 하느냐 이걸 둘러싸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선거의 전략과 컨셉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자맹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빚어졌고 예. 결과적으로는 봉합이 됐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결합함으로써 그동안에 한 달여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내분이나 혼선이나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출범을 했는데요. 예.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선거에 총괄 책임을 맡았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다행인 측면이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후보의 동선과 메시지를 보면 전통적인 보수의 이제 선거 문법 일로 이제 돌아가는 듯한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상당히 반발을 했던 거고 아마 좀 그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이른바 이제 세대 연합과 또 중간층으로의 중도층으로의 확장 두 가지 이제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이후의 선거를 준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출범식 장면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 김병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손을 들어서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아마도 이제 선대위 구성 중에 워낙에 갈등이 많아서 그런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단합을 중시하겠다는 강한 의지인가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식적인 그 이야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그 이제 이게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이 돼서 이제 그 가령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대통령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팀 플레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커멘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이 윤석열 후보 캠프가 그 김종인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 이렇게 지금 사실은 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렬이 된 거죠. 정렬이 됐는데 저는 괜찮은 구도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태까지 이제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다 했지만은 그동안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이 해왔던 소위 말하는 선거문법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게 아마 이런 말씀일 겁니다. 제가 뭐 확인을 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이제 중진들이 쭉 다 서고 선수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직책을 갖다 맡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그 저 선대위가 어떤 상징성을 갖다 가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고개를 더 갸웃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았었는데 김종인, 이준석 이 선대위 체제로 정렬이 되면서 메시지가 간결하고 또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정책하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간결하고 통일되고 정돈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대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특히 여당에서 그러던 주장을 하는데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씨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니까 뭔가 두 사람 김종인, 김병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선대위라는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느냐. 곧
뭐 삐걱거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여당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게 특히 대선처럼 큰 선거는 이게 논리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이제 그런 딜레마나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이제 이 후보가 중심이 돼서 리더십이 잘 통합하느냐, 이게 이제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일차적 관건인데요. 결이 좀 다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 정당에서 쭉 정치를 해오셨지만 어쨌든 특히 경제에 관한 한 이제 경제 민주화를 과거에 내세웠던 데도 알 수 있듯이 지금과 같은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의 방식이나 과거와 같은 경제 구조로 더 이상 미래의 경쟁력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부의 불평등이나 이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반면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 경제 철학에 훨씬 더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어제도 그와 관련해서 그 인터뷰 중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던데 네. 그런 점들이 좀 결이 다르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그 선대위에 뭐 투톱, 쓰리톱 이렇게 분산된 체계를 선호하지 않는 분이에요.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하에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선거를 뚫고 가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결합했다는 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것을 동시에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할 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다. 이번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에 합류하면서 뱉은 일성 상당히 주목을 끌던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해소 그리고 경제 구조 전환이 다음 대통령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보면 뭐 저기 그 무사말루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투수가 반드시 이제 나가야 되는 경제로 따지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약적인 처방도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는 상황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불을 갖다 끄는 게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에 있어서 무슨 자유주의, 무슨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 불나면 불 끄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여기에 무슨 이념이 개입할 데도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해야 되고 빠른 결단을 갖다 해야 되고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이념 논쟁을 갖다 할 시간이 없다. 이런 그 메시지, 굉장히 간결한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를 갖다 던지는 것 같고, 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갖다 합니다. 뭐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서는 사실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다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또 하셨지만은 그분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이제 또 저기 이 경제 분야 일반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왜곡된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질서를 갖다 제대로 살리고 시장 기능을 또 활성화시키는 것이 또 이 경제 발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 다양한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녹여져서 나오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한 코로나로 한 양극화 해소 관련해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상공인 피해를 위해서 50조 원,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을 지원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들은 정보로는 경선이 끝나고 처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을 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이 돼서 했던 일성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후보에게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조언 끝에 나온 게 취임하면 100일 안에 50조 재정을 동원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회생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 근데 사실은 뭐 구체적 설계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뭐 여론이 전혀 따라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걸 접었고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50조 지원 이거 빨리 하자. 오히려 협력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책 경쟁에서 이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황폐해진 일부 계층을 지원하고 또 지나치게 이게 이 벌어진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고 또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나 우리 경제의 내외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성장 방식과는 다른 양적 성장 중심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가겠다라는 차원에서의 경제 구조 전환을 얘기한 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책 경쟁에 불을 본격적으로 당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한마디 아주 짧은 한마디인데 경제구조 전환, 코로나 양극화 해소.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보면 이재명 후보도 오늘 보니까 정부의 코로나 보상이 뭐 쥐꼬리만 하다, 쥐꼬리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 정부의 코로나 보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 같은데 이 뭐 명시적으로 이게 차별화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 그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뭐든지 다 쥐꼬리라고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효불급한 것들은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정말 써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 자영업자하고 네. 중소상공인들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뭐 저기 영업시간을 다 당긴 것도 아니고 뭐 9시까지만 영업을 갖다 하고 뭐 10시까지만 영업을 갖다 하고 예. 손님들 갖다 뭐 6명 이하로 받고 4명 이하로 받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국가가 그렇게 협조를 갖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그렇게 룰을 갖다 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강요를 갖다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해를 갖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저는 공정과 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충분히 보상을 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늦게나마 이재명 후보도 전 국민 무슨 그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재난지원금. 예, 재난지원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 선별적으로 정말 콕 집어서 피해를 당한 이런 이 경제적 약자 계층에 보상을 하는데 동참을 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제 발언들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던데 특히 기획재정부 이렇게 탁 꼬집어서 비판을 하고 또 뭐 정부가 코로나 때 보상하지 않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닌데요. 기획재정부하고의 그 갈등이랄까요? 예. 이런 거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과거에도 기재부를 많이 이제 비판하거나 예. 공격하기도 했고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조준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이른바 이제 통제 방역이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굉장히 컸어요. 예. 근데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25% 정도가 자영업이란 말이죠. 어떻게 예. 보면 우리 그 경제 구조의 한 축이 붕괴될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 예. 점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최저 보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만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 이 대목을 시간이 갈수록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현 정부가 대표적인 실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방역도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대로 지금 방역 상황이 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병원도 못 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특히 이제 두 가지 상황 이 코로나19 방역과 예. 또 그와 관련된 어떤 민생 대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차별화로 나가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예. 이재명 후보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간에 기재부를 갖다 포함해가지고 정부를 갖다 일방적으로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보면 거대 여당이 180석에 이 의석을 갖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려고 그러면 뭐 충분히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경상도 말로 가리넣까 기재부를 갖다 저렇게 이 비난을 갖다고 비판을 갖다고 책임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저렇게 비난을 갖다 하는 것은 현실을 갖다 네. 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재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갖다 지키는 역할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180석의
거대 의석을 갖다 갖고 있는 민주당이 부랴불급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무슨 뭐 저기 그 토건 경제 안 한다 그래놓고 토건 예산 또 왕창 늘어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또 줄여가지고 충분히 그 이 재난지원금이랄까요 보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갖다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기재부 때리게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획재정부를 비판을 했는데 비판하면서 민주당도 사실은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이 정부에 대해서 왜 강하게 주장하거나 자기 입장을 펴지 않았느냐. 기존에 소위 말하면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정부, 민주당 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는 뭐 차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의석은 많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현재 여당에 대해서 민심이 많이 떠나가 있어요. 그 점을 비판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를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고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그 메시지나 행보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런 차별화 정책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과연 여당 핵심 지지층에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선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할지 아니면 이제 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와 차별화를 하느냐라는 식의 비판 여론이 생길지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는 야당 지지자들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야당, 그 이재명 후보가 하도 표명을 갖다 하니까 막 자기가 이거 확실히 하겠다고 한 것들 갖다 전부 다 철회하고 안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 이재명은 한다 했는데 이재명은 안 한다 못 한다로 최근에 바뀌고 이재명 하고 있어가지고요. 후보가 좀 싱거워졌다. 짠맛이 없어졌다. 사실은 이재명다운 짠맛이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고 경쟁력이었는데 재난지원금 철회도 그렇고 또 국토보유세나 기본소득도 그렇고 뭐가 이게 여론이 안 따라오면 뭐 국민 여론이 그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뭐 국민 여론이 동의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는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메시지로는 안 하겠다로 들리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이재명은 합니다는 어디 간 거냐? 근데 이런 비판 여론이 또 한편에서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더 심각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그게 가로 속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저는 이 가로 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동의하지도 이거는 정말 그 내 철학과 우리 그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동의하지 않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설득하든지 밀고 나갈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이제 뚫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 반대했어요. 심지어 여당 내에서 반대했는데 그걸 뚫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갖다 뚫었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제 대한민국 산업에 어떻게 보면 동맥이 되고 그게 그 장기 성장의 발판을 갖다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과연 지지층을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지지층이 표를 떨어질지 주목이 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 기왕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그 연설 중에 가족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천한 집안이라서 파괴되면 주변에 더러운 곳이 많다. 참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강원선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 가정 환경에서 이른바 이제 자수성가를 했고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난이 곧 비천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정 환경 가난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표현대로 비천한 가정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그 언행이 비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도덕성 논란 뭐 이런 것들의 소재가 되는데 이제 그 문제를 뭔가 이게 좀 해명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커버하려다 보니까 출신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다.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제 잘 해명이 될지
혹은 가난을 곧 비천으로 지금이 그런 뭐 신분 시대도 아닌데 그렇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인식인가 이런 비판들이 전 따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저는 저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예. 용어 선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비천이 뭡니까 비천이 지금 뭐 신분 사회도 아니고요. 네. 차라리 이제 빈한하다고 내지는 뭐 가난했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면 또 이해를 갖다 할 만한데 비천하다라는 용어를 갖다 쓴 것도 적절치 못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누가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출신이 비천하다, 네. 가난한 집 출신이다라는 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갖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네.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비천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갖다 하고 비판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자신이 제대로 잘 반성을 갖다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자신이 반성해야 될 부분을 마치 자신의 집안, 그러니까 비천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치환을 갖다 한 것 같아가지고 저것도 책임을 갖다 회피하는 어떤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픈 가족사, 그 성장사인데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뚫고 오늘날 대선 후보가 된 건 대단한 일인데 이거를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네, 가난과 비천을 연결하다 보니까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런 이제 발언을 좀 많이 받고 조금 있어서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과했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 가족 간의 불화나 문제로 인해서 그게 이제 세간에 이렇게 알려진 이제 그런 어떤 불화나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예를 들면 그 형님은 돌아가셨지만 형수나 조카들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화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더 납득 가능한 그런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그리고 또 후보 얘기 이 정도 토론하고요. 서울시 예산 문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내년 나라 살림 44조예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 내놓은 예산. 자, 시민단체 예산을 지금 많이 깎았는데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시의회가 왜 시민단체 예산을 왜 깎느냐? 그건 늘리고 원상복귀시키고 오세훈 시장이 하던 사업을 오히려 지금 더 다 깎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완전 삭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그 시의회 야당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서울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부 다 그냥 완전 삭감을 갖다 하겠다는 거고요.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 서울 시민들이 보도를 갖다 통해서 많이 그 문제점을 갖다 느꼈겠지만은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시민단체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시민단체 관련 예산. 예, 그게 이제 제대로 통제도 되지 않고요. 그 예산 자체도 그 시민단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짜서 올리면은 그걸 또 감시하는 쪽도 또 시민단체고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 입장에서는 가버넌스가 없는 그런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낭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 비슷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장이 부랴부랴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깎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부 다 그대로 살려놓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국민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교육청 예산이 막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교육에 쓰는 게 아니고 복지의 교육청 예산을 갖다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또 시의 손을 갖다 벌리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깎았는데 그것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요구 그대로 이제 그 예산을 갖다 복구시켜 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정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시장이 일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협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서울시 의회가 지금 전체 그 110석 중에 99석이 민주당이거든요. 이건 완전 절대 다수입니다. 여당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행포를 갖다 부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도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 의회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시민단체 관련 예산이 정말 효율성이 없느냐, 다 필요한 것들인데 이걸 다 깎으면 되겠느냐, 아주 강력하게 그걸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방자치의 그 폐해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특히 이제 당이 바뀌게 되면 이제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지우기 이걸 이제 가장 먼저 한단 말이죠. 물론 이 본인의 그런 철학과 또 본인의 시정 구상에 따라서 이제 자기 정책을 중심으로 펼칠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정권과 무관하게. 근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에 이른바 이제 시민사회의 여러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해놨고 그게 이제 뭐 마을 만들기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 전체를 다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접근 도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회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그 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삭감 권한은 있습니다, 시의회에. 그러나 예를 들면 TBS 같은 경우에 예산을 대폭 줄여서 특히 이제 TBS의 김어준 씨라는 그 진행자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 대폭 줄였는데 그거를 오히려 증액한 전년도보다 증액한 예산을 서울시의회가 편성을 했는데 근데 증액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시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그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그거는 뭐 시가 집행할 의무가 없어요. 집행을 안 해. 과거에 이제 10년 전에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했을 때도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그런 예산안을 시의회가 통과시켰는데 그 집행을 안 해버렸거든요. 이번에 그 비슷한 그 충돌이 재현될 소지가 있어서 저는 반발짝씩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내년 6월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앞두고서 벌어지고 있는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이게 대선을 의식해서 긴장을 의도적으로 이 집행부 쪽이나 오세훈 시장 쪽이나 시의회가 높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선은 대선이고 서울 시민들의 삶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반발짝씩 물러나서 뭔가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정치적 타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이제 얘기를 사흘간 하는데. 결국 이게 뭐 준예산 편성 가는 그런 사태가 되면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시장의 그걸 갖다 전부 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이게 심하게 문제가 된다 싶은 것들은 조금 많이 삭감을 같아요. 그러면 10년 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 참 아픈 기억 아니겠습니까? 무상급식으로 투표까지 해가지고 물러났는데 그 사태로 서울시 예산 싸움이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지난 10년 사이에 또 뭘 민도랄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가지고서 각자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가 충돌해서 10년 전과 같은 사태로 가면 아마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둘 다 양쪽을 다 비판하는 여론이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내년 또 재선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근데 재선 도전을 할 텐데 그 재선 선거를 앞두고서 시의회와 충돌해서 시민들의 비판을 사는 게 결코 그렇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반발짝씩 물러나는 그런 어떤 이제 타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이 지방정부도 여야의 어떤 이념 갈등, 대립으로 예산 편성 과정이 이렇게 난항을 겪는 거니까 자주 있는 일이죠, 지방정부도. 그런데 뭐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다들 뭐 이제 의석이 지금처럼 뭐 이 110석 중에 99석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소속이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될걸요. 이렇게 기울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껏 독주를 갖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 지금 이 민주당도 좀 뭐라 그럴까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항상 이게 이 선거를 갖다 앞두고 나서는 약자를 동정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독주를 갖다 하고 오세훈 시장이 하겠다는 적어도 최소한의 이제 이 당선된 시장으로서 이 공약 사항들 관련한 그런 예산까지 다 잘라버리면은 지금 그게 영혼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아마 이번 대선을 갖다 위해서도 별로 좋은 포지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 우리 박원석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뭐 내년 선거도 있고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타협점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시 더불어민주당 얘기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 전쟁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